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우 기자입니다. 요즘 세상이 좀 너무 각박해진 것 같아요. 만우절인데 거짓말을 하네요. 왜 거짓말을 안 하죠? 제가 거짓말 하나 하겠습니다. 네. 중국에 있는 어떤 업체가 네. 진짜 로켓으로 로켓 배송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전 세계 1시간 도착 보장. 네. 로켓으로 로켓 배송을 하겠다. 누굽니까? 타오바오, 알리바바. 근데 이거는 네. 진짜 뉴스인데 이거 거짓말 아니겠죠? 거짓말 아니겠죠? 거짓말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얼마나 소중한 걸 한다고 전 세계를 아니 한 근데 시간 만에 로켓으로 한 한다고. 시간, 그러니까 이거 비용 나옵니까 이거? 이거 예전에 네. 이주호 기자가 우주 항공산업 취재하다가 네. 이거 어디다 쓰냐 그래가지고 이게 뭐 우주로 나가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똑같은 그죠?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위로 쏘나 그러니까 수평으로 쏘나 로켓은 똑같으니까 위로 쏘면 우주 가는 거고 수평으로 쏘면은 비행기랑 다름 없잖아요. 예. 네. 지금 댓글창에서 하지 말라고 둘 다 재미도 없는 게 뭘 웃길라 그러냐고.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아무래도 오늘 가장 중요했던 우리 수출 통계 한번 봐야 되겠죠. 수출 통계가 일단 되게 좋았습니다. 뭐 여러분들 예상하셨던 것처럼 상당히 좋았는데 팩트 한 몇 가지 알려드리면서 그 의미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지난 3월 수출이 전년 대비 3.1% 증가했어요. 수입은 뭐 12.3% 감소해서 무역 수지가 42.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사실 3.1% 증가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3월 수출이 이 조업일수가 1.5일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조업일수 감소를 고려하면 일평균 수출은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이 보면 9.9% 증가했습니다. 이거 많이 늘었네요.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제 품목별로 보여드릴 텐데 품목 중에서도 예상하셨던 것처럼 반도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반도체가 지금 35.7% 늘어나서 2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거든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보시면 뭐 석유 제품, 디스플레이도 16% 넘게 좋아졌고요. 지금 반도체 수출액의 증가 폭을 보면은 증감률을 보면 작년 11월에도 거의 13% 늘었고 12월에는 22% 늘었고 그리고 올해 1월에는 56% 늘었고 지난 2월에는 67% 늘었고 3월에는 35.7% 늘었으니까 물론 작년 초에 되게 안 좋긴 했는데 안 좋죠. 안 좋긴 했는데 그 기저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반도체가 굉장히 살아나고 있다는 게 수출 통계에서도 좀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자동차 한번 보시겠어요? 자동차? 예. 자동차가 5%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이어서 2달 연속 감소한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자동차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 자동차의 경우에는 조업일수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조업일수가 1.5일 정도 감소했다 그랬잖아요. 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계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와 비슷하게 조업일수의 영향을 받거든요. 자동차 5% 감소하고 그리고 일반 기계 한 10% 감소하고 이게 조업일수 영향인 건 맞긴 맞는데 일부에서는 이 영향도 분명 있을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좀 주춤하잖아요. 이 부분의 영향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본격적인 자동차 수출의 마이너스 구간에 들어가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하기는 좀 이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올 하반기에 미국의 이 금리 인하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워낙 내구재 가운데서도 내구재다 보니까 보통 오토론이나 아니면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서 금리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금리가 높을 때는 자동차 구매 욕구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금리가 떨어질 때는 또 그나마 이 부담하는 이자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나마 구매 욕구가 또 살아날 수가 있어서 이제 하반기에 이 이자 금리가 내려가게 됐을 때 이 자동차의 구매 욕구가 다시 증가하게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저희 자동차는 근데 되게 이제 긍정적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요새 그 자동차 회사들 쪽에서 듣는 얘기는 네. 자동차 판매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이유라기보다 뭐 그 전에 뭐 살 만큼 사기도 했고 이게 그 성장 목표치들도 좀 많이 좀 낮춰놓은 있는 상황이고 네. 뭐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건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실물 자동차 쪽에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근데 그게 참 되게 아이러니한 게
작년 내내 자동차 좋다고 좋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네네. 자동차 판매 계속적으로 늘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잖아요. 네. 그때는 진짜 주가 더럽게 안 올라가지고 정말 뭐 말만 좋다고 얘기하면 뭐하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네.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자동차 판매가 전년만 못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가는 되게 좋아요. 올해 들어서 거의 한 13% 정도 올랐으니까 이런 것도 되게 아이러니했었고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 관련한 위기설 뭐 얘기 많이 하는데 지금 반도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반도체 좋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삼성전자 위기라는 얘기를 동시에 하니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반도체 업턴에서는 그러니까 반도체 사이클이 좋을 때는 삼성전자는 좋으면 그냥 8만 원은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확실히 지금 82,000원에서 마감해서 좀 빠졌는데 별로 안 빠져요. 네. 확실히 그 반도체 업턴에서는 8만 전자는 최소한 유지가 되더라. 8만도 안 되면 어떡합니까 이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9만 넘어가고 뭐 그러는 거는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게 수출 지표를 보시면은 꽤 그 기업 매출이나 이런 걸 좀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잘 안 가. 그러니까 주가랑 달라. 주가랑 잘 안 맞아. 그래갖고 회사별로 네. 이 실적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개별 섹터별로 좀 따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좀 이번에 수출 지표를 보면서 좀 들었습니다. 이번 수출 지표에서 근데 국가별도 약간 의미가 있었어요. 음. 국가별로 한번 볼게요. 화면 보여주시면 사실 우리 대중국 수출이 계속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대중국 수출이 이번 달, 그러니까 지난 3월에 0.4% 플러스를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3월에 이어서 그러니까 1월에 이어서 3월에도 플러스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중국 수출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요것도 일평균 조업 일수를 일평균 수출을 좀 고려해 보면 일평균 수출로 따져보면 12월부터 4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좀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작년 12월에 5.6%, 그리고 올해 1월에 4%, 2월에 4.8%, 그리고 지난 3월에는 7.1%. 그래서 중국도 뭔가 수출이 약간 이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나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만들고요. 그리고 여전히 가장 강력한 곳은 아무래도 미국이겠죠. 미국이 1위를 기록하고 있고 11.6% 늘어나고 있고 그것과 연관지어서 중남미도 화면 보시면 14.4%로 상당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중남미 수출은 중남미는 미국 수출을 위한 중간 단계이자 뭐 생산 공장 역할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늘어날 때는 이 중남미도 함께 늘어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수출 실적이 나타났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얘기하기 되게 불편한데 네. 이게 중국이 진짜 안 좋았었는데 지금 플러스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여전히 11% 플러스예요. 그러니까요. 어제 네. 그 중국 제조업 PMI 나왔는데 경기 확장 국면으로 거의 한 반년 만에 돌아섰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제일 좋은 거야. 양방이 다 좋네요. 네, 진짜 안 좋았던 중국이 플러스 됐고 네. 미국은 여전히 좀 살아 있고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쩌면 골디락스에 가까운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그게 주가 지수도 되게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네. 거의 연초 대비해서 거의 한 200포인트는 올랐으니까 참 뭐 했나 모르겠어요. 저는 주식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뭐 했나 모르겠어. 취재하다 보면 사실 저희가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원달러 인버스님 지금 사냐고 물어보시는데 전혀 모릅니다. 이거. 저희가 산업은 정말 잘하는데 그러니까 산업은 얼추 맞게 네. 보는데 이게 주가랑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확실히 지금의 주가 지수는 그러니까 어쨌든 버블은 아니라는 거죠. 네네. 이게 경기가 중국에서도 PMI가 확장 국면으로 돌아서고 있었던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순회어 기관 소스들은 저는 기관 소스 안 듣습니다. 아니 그냥 직접 그 일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그렇죠. 굳이 펀드 매니저들한테 물어볼 필요는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수급은 좀 요새 기관들 분위기 어떤지 뭐 그런 얘기는 나누는데 네네. 이 경기 동향이나 이런 거는 또 그쪽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나. 물론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정확한데 주가랑은 안 맞는데. 아니 그거 많이 경험할 겁니다. 내 친구가 이 회사에 다녀서 주식을 샀는데 안 올라.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원래 내부자에서 잘 모르는. 근데 중국 요즘에 중국 좀 약간 뭔가 좀 강력하게 경기를 돌리려고 하는 의지는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맨날 돌릴 의지가 있었는데 그렇긴 별로 한데. 안 돌아섰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연초 이후에 중국의 어떤 지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꽤 네. 올라왔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실물 지표인 PMI 지표까지 올라온 건데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양방으로 먹는 그러니까. 뭔가 좋은데? 근데 왜 우리는 힘들까라는 거는 물가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또 이제 물가가 오르면 우리가 좀 경기적으로 그냥 경제적으로 좀 안 좋은 느낌을 받게 맞아요. 되죠. 네. 근데 사실 요즘에 물가가 참 안 잡히는데 물가가 안 잡히는 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그렇습니다. 네. 미국도 잘 안 잡혀가지고 어제 PCE 물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잘 안 잡히니까 파월 의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뭐 그 물가가 뭐 한 방에 잡히겠습니까? 뭐 울퉁불퉁하지만 방향을 찾아가는 거죠. 뭐 이 정도 얘기하면서 좀 물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국은 지금 물가에 대해서 좀 되게 예민합니다. 네. 그 예민한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뭐 정치 발언하면 뭐라고 하시겠지만 지금 총선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가는 사실 소비자, 그러니까 특히 신선식품 물가. 이게 그 품목의 이름을 얘기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좀 뭘 두려워요? 그냥 사과지 뭐. 파. 파는 좀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기, 그러니까 꺼내기가 무서울 정도라. 골드몰트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파는 얘기하지 맙시다. 네. 근데 사과. 그게 사과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물가하고 인플레이션을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식품 물가는 사실 물가에 가깝습니다. 네. 최상원 부총리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소비자 물가와 관련해 지난달보다 3월 달에는 더 상승하진 않을 거다. 물가 컨센서스는 3.2% 정도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본적으로 미국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경제 성장률이 워낙 높잖아요. 그리고 금리도 다르잖아요. 예, 금리도 네. 많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사과는 주식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관심 있는 필수적인 과일이고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제 한번 물가 기대 심리가 올라가면 잡기가 좀 어렵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여기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쪽 여당 쪽에서 네. 그 생활 필수품의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으로 좀 낮추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기재부에서 좀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 농수산물 유통구조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또 사과 얘기는 좀 할 얘기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예전에 그 샤인머스켓. 취재한다고 사과 좀 불쌍하거든요. 네. 사과가 작년 봄에 네. 그 냉해를 맞아가지고 꽃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좀 그 공급량이 좀 줄어들었는데 여름이 됐을 때 네. 병충해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과를 이렇게 다 신문지로 다 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요 지역에 작년에 여름에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사과 주요 산지에 그 홍수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KTX가 막 다 물에 잠겨가지고 네. 거기에 있는 인력들이 그 수해 복구에 다 동원이 되는 바람에 이 병충해 예방을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뭐 탄저병 이런 거 막 걸리고 이걸 그대로 뚫고 어떻게든 살아남은 사과가 가을에 열렸는데 네. 그거 우박이 내렸습니다. 하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공급량이 거의 30%나 줄면서 사과가 확 떨어지게 되고 네. 사과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은 좀 불가피한 성격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 뭐 사과 안 먹고 딴 거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이제 사과꽃이 다시 피어야 될 계절이 왔잖아요. 네. 근데 사과가 뭐 많이 있을 리가 없죠. 그 사과 가격 비싼 거는 좀 어쩔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어쨌든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강력하게 이제 사과 가격에 대해서 좀 다양한 얘기들이 좀 오가고 있습니다. 네. 수입하면 안 되냐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농민들 보호하는 것도 당연히 있고 네. 그리고 이런 과일들 같은 경우는 그 검역 체계 마련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검역 체계 한번 만드는데 빠르면 8년? 8년이요? 네, 되게 오래 걸려요. 이게 일본, 뉴질랜드, 독일, 미국 정도가 지금 사과 수입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한 7, 8단계 정도까지가 됩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일본이 한 5단계 정도까지 갔는데 그 일본이 5단계로 들어선 게 2011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13년째 협상에 진전이 없다라는 건데 네. 이 검역이 뭐냐면은 그 사람 먹는 검역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과가 들어왔을 때 네. 거기에 이제 그 병충해 같은 것들이 그 외래종이 들어오다 보니까 국내에 뭐 좀 그 없는 병일 거예요. 없는 병이 네. 걸리지 않겠느냐 요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일본에서는 지금 그 나방 문제가 아직 이렇게 해결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잘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뭐 계란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계란은 빨리빨리 들어오지 않냐 그랬는데 이 계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절차의 분석 8단계를 다 밟아서 이제 뭐 수입하려면 할 수 있는데 단가가 안 맞아서 다 안 하다가 좀 필요하면은 뭐 비행기로 공수해 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과 우리나라는 사실 제가 농민 그러니까 이 과일 취재하면서 들었던 얘기가 지형적으로 좀 땅이 좁고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전략을 쓰냐면 진짜 고품질로 비싸게 파는 거. 네. 그게 우리나라 농업의 주요한 정책, 시장 경쟁 방향이라는 거예요. 많이 만든다는데 많이 생산해서 박리담회로 팔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그쵸. 고급 사과를 만들어서 비싸게 파는 게 예, 우리나라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나무에 사과가 열리면 그 중에 한 5분의 4는 다 떨궈내요. 그래서 당도를 다 몰아주기 아. 해가지고 하는 구조라 우리나라는 과일이 좀 지형적으로 비싸고 당도가 네. 높은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일이 좀 비싼 건 저도 좀 불만인데 이게 조금 이렇게 아픈 사과가 좀 비싸더라도 너무 사과를 탓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사과가 비싸다 보니까 우리 지갑은 얇아지고 있는데 다행히도 한쪽에서는 좀 지갑이 두툼해지고 있는 그런 쪽이 있습니다. 바로 배달앱 시장입니다. 배달앱 시장에서 요즘에 쩐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는데 두 번째 쩐의 전쟁이 돌입을 했습니다. 바로 배달의 민족도 무료 배달을 선언을 했습니다. 정말 초강수를 던진 건데 얼마 전에 쿠팡이츠가 무료 선언했었죠. 그렇죠. 예, 쿠팡이츠가 무료 선언했는데 사실 배달의 민족이 이번에 무료 선언한 것이 훨씬 더 초강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쿠팡이츠의 경우에는 쿠팡 와우 회원이어야지 이 배달을 무료로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와우 회원은 사실 월 단위의 구독료를 내는 사람들이고 예. 그런데 이번에 배달의 민족이 내놓은 건 뭐냐면 이게 배달의 민족 주문하시어 보면 이게 그 구독료 내에서 사용하는 한집 배달이라는 게 있고 그냥 알뜰 배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알뜰 배달은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독료 안 내는 사람들도 누구나 무료 배송을 이용할 수 있는 알뜰 배달 쪽에 무료 배송을 선언을 한 거고요. 그리고 기존에 음식값 10% 할인해주는 그 누르는 것도 있었어요. 그것도 유지한다고 할인 했거든요. 쿠폰? 할인 쿠폰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음식을 좀 많이 시킬 거예요. 뭐 가족들이 모였어. 그래서 10인분을 시켜요. 그러면 한 10만 원, 20만 원 나오겠죠. 예, 예. 그때는 10% 할인 쿠폰을 쓰게 되는 거고. 그리고 혼자 시킬 때는 10% 할인 쿠폰을 뭐 예를 들어 15,000원부터 이제 할 수 있으니까 1,500원을 할인받는 것보단 배달료 뭐 한 2, 3천 원을 덜 내는 게 낫잖아요. 둘 다는 안 되나요? 선택입니다. 선택. 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무료 배송, 내가 혼자 먹을 때는 무료 배송을 시키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될 수도 있고 1,500원 할인받는 거보단 한 3,000원, 4,000원 할인받는 게 더 나으니까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많이 시킬 때는 10% 할인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사실 그 쿠팡이츠보다 훨씬 더 좀 강력한 쩐의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걱정은 이거죠. 작년이 배달 앱 시장에 굉장히 그 빙하기였었잖아요. 예, 아무래도 예. 많은 분들이 엔데믹과 함께 바깥에서 외식을 하시다 보니까 배달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안 했고 또 워낙 배달비가 비싸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부담 때문에 배달 앱을 이용을 안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의 민족은 작년 한 해만 6,900억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냈거든요. 우와.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많이 벌었네. 이게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사업 구조 조정을 좀 했어요. 뭐 라이프 커머스 없애고 하면서 수익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 돈을 이용해서 많은 현금을 쌓았고 그 현금을 이용해서 이제 올해 쩐의 전쟁에 돌입하는 거긴 한데 아무래도 그 캐시카우가 있는 쿠팡과 그 다음에 캐시카우가 대부분이 이제 배달앱에서 나오는 이 배달의 민족과는 참 아직 우리가 판단하긴 이르지만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 참 쉽진 않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죠. 그래서 올해 승자가 누가 될지는 알아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한 명의 또 플레이어가 있지 않습니까? 요기요가. 요기요 약간 기억에서 좀 잊어진 것 같지 않아요? 요기요가 계속 구독료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기요가 또 어떻게 될지는 참 지켜봐야 돼요. 요기요를 구독하면 뭘 줘요? 이것도 배달료. 그쵸. 네. 그러니까 요기요는 요기패스의 구독료를 뭐 4,900원에서 2,900원으로 내리긴 했는데 이것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내린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요 모습만 보더라도 요기요가 그렇게 강력하게 쩐의 전쟁을 펼칠 만한 상황은 아니구나 라는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15,000원 이상으로 좀 사야 된다고 하는데 아이고 요새 뭐 시키면 다 15,000원 이상이어가지고 그거는 별로 이렇게 허들이 안 되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 알리테무 문제 매일매일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알리테무 문제를 취재를 했을 때 여기에 분명히 공급자라든지 무역상들이나 국내 제조사들에게 타격을 입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조 기자하고 저희하고 계속 취재를 좀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무역상들하고 제조사들이 별로 영향 없다 네.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슬슬 느낌이 좀 오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 그 상위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중국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10명 중에 8명은 이용에 불만이 있더라. 상위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 사업자들을 네. 대비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10명 중 8명이라고 하는 건 소비자입니까? 아니면 셀러입니까? 소비자죠, 소비자. 소비자. 네. 예, 소비자들이 80%나 불만이 있는데 그 되게 불만하고 불만에 대한 대처가 되게 신기한 게 네. 그 불만이 많은 이유는 일단 배송 지연이 60%, 낮은 품질이 50%, 제품 분량이 36%, 과대 광고가 33%, AS 지연 28.8% 이거 다 이해가 가죠. 네. 그리고 이제 불만에 대한 대처 방법은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해결 요청을 한다 56%. 이거 당연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그 별다른 대응은 안 한다. 안 한다가 10명 중 4명이에요. 그래갖고 왜 대응을 안 하십니까? 네. 라고 했더니 그 중에 절반은 56.6%는 그럴 줄 알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고 구매를 했었기 때문.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좀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걔네들이 그렇지 뭐.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특성상 대응하는 절차가 번거롭고 까다로울 것 같아서. 네. 를 답하는 사람이 54.3%입니다. 절반이 넘네요. 예. 그러니까 복수응답을 가능한 네. 거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근데 왜 샀어? 라고 하니까 일단은 93%가 싸서 그리고 43%가 제품이 다양해서 네. 그리고 그 소수긴 한데 9%가 그 정품 같은 가품을 구할 수 있어서 이게 뭐 딴 건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인식이 설문조사에서도 그냥 그대로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얘네 이럴 줄 알았어 로 넘어가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얘네 뭐 대응 안 하고 뭐 사고 치더라도 얘네가 다 그렇지 네. 라고 하는 거는 좀 불공정 경쟁의 소지가 좀 있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사실 근데 이럴 줄 알았어가 뭐 의류라든지 아니면 어떤 거를 들까요? 뭐 되게 간단한 소모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예컨대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전자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들이 만약에 들어온다 쳤을 때 사실 이거는 소비자들 우리 국민들에게도 굉장히 큰 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예컨대 어떤 그 배터리가 들어가는 전자 제품을 만약에 사서 썼는데 예. 그걸 충전하는 와중에 갑자기 그 화재가 발생을 했다. 실제 사례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만약에 소파 위에 올려져 있어서 그게 불로 번지게 된다면 그거 누가 책임지게 될 겁니까? 그래서 그쵸.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공정 경쟁도 불공정 경쟁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사실 이 그 KC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빨리 좀 돼야 되겠죠. 저 이게 되게 옛날 얘기인데 그거 네. 갑자기 생각났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 강력 본드의 장점. 중국 강력본대 예. 뭐예요? 그 실수로 잘못 붙였을 때 뛸 수 있다. 유머하지 말라 그랬는데 갑자기 또 다음 뉴스 자, 넘어가시죠.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나라가 그 중국의 어떤 산업 교란이라고 표현을 될 정도로 디스플레이도 겪었었죠. 철강도 겪었었죠.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에 2차 전지도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 겪었던 게 태양광 아니겠습니까? 예. 태양광이 이제 중국에서 워낙 그 저가 공세 물량을 많이 쏟아내다 보니까 태양광 가격도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서 우리나라도 힘들어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지난해 급락세를 나타냈던 태양광 모듈 가격 하락세가 멈췄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왜 멈췄는지 보니까 중국 태양광 업체의 구조조정과 또 미국의 정책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장조사 업체 PV인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모듈 평균 가격이 와트당 0.1달러로 최근 2개월 연속 같은 가격을 유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2022년 4분기부터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오면서 지난 한 해 동안에만 거의
반 이상, 그러니까 거의 50%에서 60% 가까이 가격 하락이 나타났었던 게 이제 겨우 보합세에 들어갔다는 거죠. 사실 이제 하락세가 멈췄다는 것만으로 이게 그러면 하락세가 멈춘 거냐 단정 짓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던 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이제 바닥을 다지는 것 아니냐라는 희망이 있는 거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에 룽지 그린에너지가 전체 직원의 30%를 감원하는 대규모 정리 해고를 단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러니까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중국산 저가 공세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기업이죠. 룽지 그린 에너지를 비롯한 다른 기업들에서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약간은 좀 가격 진정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런 걸 보고 있자니 결국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시장 교란이 일어나는 것도 중국이고 그럼 그 교란이 끝나는 것도 중국에서 구조조정이 나와야만 되는구나. 뭐 이렇게 되게 품격 있는 말을 쓰셨는데 그러니까 중국 업체 좀 망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좀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이게 뭐 딴 게 아니라 좀비가 이런 거를 좀비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원래 시장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가는 게 뭐 자기의 혁신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하는 거라 그러면은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이거를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뭐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시장가 아래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이런 좀비 기업들이 살아남으려고 덤핑을 치게 되면 옆에 있는 회사들도 망하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그 좀비가 다른 사람들 잡아먹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잡아먹는다는 건데 결국은 중국 업체들도 자기네가 진짜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은 네. 자기들끼리 그 좀비 기업 정리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중국 그 정부로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 네. 뭐 전 세계 근데 문제는 이제 좀비가 멀쩡한 사람 다 잡아먹고서 죽으면 그렇죠.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좀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래 봐야 와트당 0.1달러입니다. 0.1달러. 그렇죠. 아직은 정상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롱지에서 구조조정하면서 조금은 그 시장 가격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근데 공급 과잉이긴 합니다. 중국이나 뭐 유럽의 재고가 뭐 한 2년치씩은 다 네. 쌓여 있으니까 아직까지 그 시장을 확실히 바닥을 찍고 올라갈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있는 상황이다라는 네. 말씀까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제가 이거 되게 재밌는 뉴스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현대 글로비스가 카타르 LNG 프로젝트 용선사로 낙점이 됐다. 현대 글로비스는 자동차 실어 나르는 배 아닙니까? 맞아요. 자동차 배 실어 나르는 회사예요. 그런데 LNG요? 예, 근데 이게 뭐냐면은 카타르가 이제 가스를 만들잖아요. 네. 그런 가스를 실어 나를 배를 그 한국조선이나 이제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에다가 주문을 넣잖아요. 네. 그럼 그 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배를 가지고 그 가스를 실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누구야? 탱크. 운영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 현대 글로비스가 그걸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LNG 해상운송 2차 입찰에서 가와사키 기선과 함께 컨소시를 구성을 해서 참여를 했다라는 건데 네. 총 4척으로 LNG 해상운송 계약을 따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 자체는 어떤 비즈니스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요거 이게 가스 실어다 날라 죽어서 돈 받는 비즈니스예요. 네. 근데 현대 글로비스의 기업 그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그 현대차의 차를 실어다 날라주는 게 있고 네. 거기에 또 이제 조립 부품 같은 것도 CKD 같은 거 날라다 주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현대글로비스에서 그 액화 석유가스 LPG하고 암모니아 해상 운송을 하는 배를 사서 네. 내가 이제 차만 날르는 게 아니라 에너지 같은 것들 이렇게 사서 날르는 비즈니스를 할 거다라고 네. 선언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LNG까지 추가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이렇게 있었을 때 네. 매출이 추가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현대글로비스가 참 재밌는 회사인 게 자동차 운반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누가 내냐? 형님이 냅니다. 현대차, 예. 기아. 예.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그 중국 자동차들 수출 많이 된다 그래가지고 자동차 운반성 운임 막 올라갈 때 네. 글로비스 별로 안 올랐어요. 왜요? 형님이 안 주니까. 형님이 안 주니까. 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그러네. 게 이게 글로비스가 정의선 회장의 지분율이 높아서 네. 일감 몰아주기 회사로 굉장히 지목을 받아요. 근데 이 글로비스의 실적을 이제 다른 그 국제 자동차 운반선 회사들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네. 운임이 그만큼이 안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 현대차의 사상 최대 실적을 냈던 그 비결 중에 하나는 네, 그 동생한테 줘야 될 돈을 얼마 안 준 거야. 그게 뭐냐면 이게 캡티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의 어떤 허들이 있어요. 허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넘어서 신규 비즈니스가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네. 이거는 현대차가 안 준다고 그렇죠. 상관없잖아요, 그거랑은. 카타르가 주는 거 아니에요? 뭐 카타르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내든 네, 그쵸. 뭐 파는 사람이 내든 할 건데 그래가지고 이게 글로비스라는 회사의 어떤 그 구조를 보면 매출 구조를 보면은 네. 생각보다 뭐 이런 것들도 돈을 버네라는 것도 있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사업이 벌어진다라는 거는 네. 업사이드가 생겼다. 근데 그 전에는 업사이드라고 할 것이 그 현대차였기 때문에 그렇죠. 네. 형님이 일당을 잘 안 쳐주면 돈을 못 버는 구조였다가 현대차 근데 또 많이 주기도 뭐하네요. 그러니까 적당히 줘야 되는데 이게 국제적으로 비교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얼마나 줬는지 모르죠. 그렇죠. 네. 근데 국제적으로 자동차 운반선 회사들의 실적 개선과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잘 안 나왔는데 네. 그 안 나온 이유는 아무리 봐도 이건 현대차야. 그래가지고 이번에 신규 사업을 했다라는 거는 그 기업 현대글로비스라는 회사 자체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네. 여기서 매출 성장의 플러스 요인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그 뉴스 하나 더 전해드릴게요.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어떤 날일까요? 4월 1일 만우절 말고 자, 오늘이 서울에 공식적으로 벚꽃이 개화한 날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사실 제가 주말 사이에 그 저희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벚꽃 폈는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왜 오늘이 공식적으로 벚꽃이 개화했을까요? 근데 또 이것도 뭐 기준이 있어요? 네, 기준이 있습니다. 아. 그 우리 송월동에 이제 기상청 있잖아요. 기상청에 그 60년 된 벚꽃이 있습니다. 벚꽃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3송이 이상 벚꽃이 펴야 서울에 공식적으로. 아, 그래요? 만우절 아니야? 아닙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그 오늘 3송이 이상 피면 이제 기상청은 서울에 벚꽃이 폈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첫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송월동에 있는 기상청에서 첫눈이 관측이 돼야만 이제 첫눈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는데 서울 전역에 다 눈 내리고 송월동에만 눈 안 내려도 그런 공식 기록이 안 됩니다. 벚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60년 이상의 아름드리 나무 왕벚나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3송이 이상 펴야 됩니다. 오늘 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 제 예전에 이조 기자가 압권에 한다고 기상청 막 엄청 전화해가지고 네. 막 물어보지 않았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아니 그 관측사가 졸다가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졸다 못 보면 혼난다고. 혼난다 거죠. 그런 거죠. 자, 근데 오늘 이 얘기도 이 얘기지만 지금 그 벚꽃이 피는 시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아니죠. 그러니까 앞당겨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개화일이 이렇게 빨라지면은 생태계에 안 좋은 게 좀 연쇄적인 엇박자를 일으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벚꽃, 개나리, 진달래 이런 것들은 그 이제 순서대로 이제 하나씩 피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곤충의 활동 시기도 맞게 되고 곤충들의 활동 시기가 맞아야 되는 이유는 곤충들이 꽃가루 이런 것들을 이제 퍼뜨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엇박자가 나게 되면은 결국 기후 변화에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벚꽃 개화 시기가 좀 앞당겨지고 있는 게 썩 좋지 않은 거라고 합니다. 근데 벚꽃은 참 예쁜데 너무 금방 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의 청춘처럼? 오늘 쓸데없는 유머 너무 많이 하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뉴스는 GTX 관련한 뉴스예요. GTX A가 이제 첫 출근길에 나서게 됐는데 여기에 오늘 이용한 사람은 이제 출근 시간에만 약 2,000명 가까운 사람이 열차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 9시 기준으로 GTX A는 현재 동탄에서 수서 구간까지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용자가 1,907명이었고 전날 같은 기간 이용자가 한 500명 정도 됐을 때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출근길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이게 동탄 수서로 돼 있는데 구성 쪽은 아직까지 여기 열려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운행 지연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뭐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개통 첫 평일인 만큼 시민들의 출퇴근 패턴이 그러니까 근데 조금 되게 그 좀 한산했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들려요.
이용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이 얘기를 좀 한산했다 그러면 또 되게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예타라 사업성 문제랑 좀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그쪽에 계신 분들 얘기로는 이제 거기 동탄 내에서도 거기까지 GTX역까지 가는데 또 시간이 만만치 않게 걸리고 네. 그리고 동탄 뭐 1구역에서는 이제 버스를 타는 게 더 낫다 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이게 뭐 그런 비판적인 시각들도 있고요. 국토부에서는 이제 어쨌든 이게 아직 사람들이 기존의 출퇴근 패턴이 있어서 당장 이용자는 좀 적을 수 있는데 이게 이용이 좀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네.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 요금 3,200원에다 5km당 250원씩 추가를 하게 되면은 수서동탄 구간이 4,450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두 번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거의 9,000원 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비싸다라는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수서동탄 구간은 정차 시간을 포함하면 약 20분 걸린다는데 이게 버스로 한 75분 걸리던 게 20분 만에 가는 거니까 굉장히 좀 빠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의 효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건데 이게 결국은 그런 거거든요. 좀 이런 교통을 이용해서 멀리에서도 수도권으로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게 되면은 네. 서울 과밀이 좀 풀리지 않겠느냐라는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GTX의 이름은 정말 되게 오래 들었는데 이게 그 2009년에 시작된 프로젝트거든요. 네. 지금이 2024년이잖아요. 진짜 오래 걸렸어요. 15년? 네. 그리고 좀 저 얘기 아세요? 그 네. 월드컵 대교, 월드컵 그 상암동이랑 네, 네. 그 목동 그 사이에 있는 네. 올림픽 월드컵 대교가 네. 그 원래는 2002년 월드컵 대교였는데 네. 그러니까 한국 한일 월드컵 대교였는데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개통이 됐거든요. 월드컵은 월드컵이네요. 네, 월드컵은 월드컵이죠. 근데 그런 것처럼 근데 좀 굳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은 이렇게 오래 걸리는 노선 하나를 만드는 것도 오래 걸리는데 그것도 이제 사업성 평가를 받는 것도 굉장히 좀 골치 아프고 네. 근데 여기에 이제 B, C, D, E, F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인프라들에 대한 계획이 이미 짜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사람들한테 기대를 주는 측면도 있겠지만 약간은 좀 과잉 기대를 좀 일으키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부동산과 관련한 부분은 약간 정치적인 그런 요인들도 없잖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A가 나오고서 얘가 나오기까지도 오래 걸렸는데 여기에서 정말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수요가 많이 생기겠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인프라 투자 같은 거 할 때 너무 그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타겟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 국토 균형 발전에 입각한. 국토 균형 발전도 너무 표현이 좀 정치적이에요. 네.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좀 균형 발전이라기보다 그냥 국토 개발의 개발? 중장기적인 측면까지 네. 고려해서 하는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그쵸. 네, 근데 네. 그 원론적인 것들이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아서 오늘 GTX-A가 첫 이제 노선을 움직였다고 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나름 오늘 되게 재밌는 뉴스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최대한 이게 딱딱할 수 있는 경제 뉴스를 좀 재미있게 그리고 듣기 좋게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빙다리 핫바지님이 독거 노총각의 갱년기를 저 독거 노총각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돌 가수는 아니지만 아이 둘입니다. 아, 뉴스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